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타고 떠나는 여행, 사찰 여행 주제로 우리가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통 문화가 아주 물씬 풍기는 전통 문화를 물씬 풍겨주는 그런 사찰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여행할 때 다양한 그러한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사찰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찰에는 어떠한 어떤 주제를 갖고 내가 떠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전국을 여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찰을 여행 동시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찰 여행을 그렇게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것이 하나 체계가 잡힙니다. 체계가 잡혀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러한 사찰하고 저 사찰하고 연결이 되고, 또 어떠한 사찰의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것이 또 어떻게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갖고 이제 제가 그 사찰 50개 사찰을만 뽑아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전통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부석사, 화엄사, 법주사 이 세 곳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경북 영주, 전남 구례, 충북 보원 이렇게 세 곳을 여행하게 되네요. 풍성해집니다. 같이 떠나실까요? 예, 먼저 영주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태백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의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그 부석사가 있는 산을 태백산이라고도 하고, 또 달리 그 봉우리 자체 산을 봉황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부석사 또는 봉황산 부석사라고도 합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 후에 와서 이제 창건하게 되는데,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했을 때가 상당히 또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당나라에 가서 아주 최고의 스승을 만나죠. 그 하엄종 2대 조사라고 하는 지엄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엄 스님한테 하엄 사상을 수학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우리 그 화엄 10char이 있듯이 그 화엄 사상을 전파한 장본인이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우리가 또 의상대사 하면은 항상 또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원효대사죠. 원효대사. 함께 중국으로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함께 어느 토굴에서 자다가 해골 봐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원효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를 깨우치고 나는 안 가도 된다. 난 이미 깨우쳤다 하고 안 가고 의상대사만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바로 원효대사. 그런데 이 의상대사는 지엄스님, 그 당나라에서 지엄스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엄스님한테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처음에 만남의 과정에서 큰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뭐냐면은 지엄스님이 꿈에서 해동이 이제 우리 이제 신라를 뜻하죠. 우리나라를 뜻하죠. 이쪽에 해동에서 비친 후에 의상대사가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상대사도 지엄 스님도 의상대사라는 아주 비범한 제사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만남이 됐는데,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갔을 때, 처음에 당나라에 이제 도착했을 때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할 때 그 집에 있던 선묘낭자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의상대사한테 홀딱 반해서 상당히 사랑을 하고 했는데, 의상대사가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고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하겠다 하고 또 떠나갑니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수학을 하고 돌아갈 때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배를 타고 먼저 가니 뒤따라서 용으로 변해서 다시 의상대사의 배를 호위해서 신라까지 오게 됩니다. 상당히 어디까지나 그래도 이게 중국에서도 그러한 기록이 있으니 뭔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선묘낭자가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하려고 할 때 기존에 먼저 틀을 잡고 있던 이교도 500명이
그 자리에서 방해를 합니다. 의상대사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때 선묘 낭자가 그 바위로, 검은 바위로 화신해서 공중에 붕붕 떠서 바위가 떠서 이렇게 돌고 하니 이교도들이 깜짝 놀라서 굴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부석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석사 창간 이야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뜬 돌이 지금 현재 부석사 그 산에 있습니다. 부석사에 있습니다. 그 경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뜬 돌이니까 한자로 부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석사. 이 부석사 이야기가 바로 이 부석 돌 이야기가 바로 부석사 사찰명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원래 이제 이 의상대사가 이 당나라에 있을 때 급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한다. 이 정보를 빨리 이제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급거기국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와서 왜 그러면 영주 그 태백산 영주 거기에 부석사 화엄 사찰을 지었게 됐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이 당나라의 외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석사가 있던 자리에 옛날 삼국 시대에 그 국경 세 나라의 그 국경 지점 그 국경을 맞댄 그 지점입니다.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그 가까이 그 합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의 부석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민들을 규합하고 하나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바로 화엄 사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라에서 기획 창간한 사찰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엄 사찰이 이제 전국으로 또 이제 화엄 시찰해서 국민을 규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종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부석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 사상이 상당히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부석사로 출가하고 싶어하는 로망으로 잡고 출가하고 싶은 사찰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석사가 그만큼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승려를 양성하는 그런 사찰로 이렇게 명성이 높았던 거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좋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부석사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경사가 이제 계속 경사지가 됩니다. 태백산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경사가지겠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힘든 그런 경사는 아닙니다. 완만하게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흙길이 되겠습니다. 이 흙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양옆에 사과밭이, 영주 풍기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밭이 이제 있는 것도 상당히 정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당간지주가 나옵니다. 왼쪽에 이제 당간지주가 딱 나오면 일주문을 지나서 이제 당간지주가 나오는데요. 당간지주가 딱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높은 석단이 있습니다. 석축과 석단이 이제 쫙 장벽처럼, 꼭 성벽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경사지에 사찰을 지었으니 당연히 이 단을 쌓고 그 또 평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 높은 계단을 딱 올라가면 다 거의 올라가는 지점의 오른쪽에 커다란 보리수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계단에 딱 앉아서 보리수 나무 아래 계단에 딱 앉아 있으면은 나도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예, 한번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서 앉아서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에 들어가면 해전문이라고 해서 나타나는데 문이 있습니다. 해전문. 해전문을 딱 들어가면은 펼쳐지는 그 경내 풍경이 너무나 정말 깔끔한 그 어떤 대학 캠퍼스 같다고 할까요? 예, 그런 풍경을 딱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양쪽에 동탑, 서탑, 동서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고 이제 그 건축물 가운데 이제 진입하는 길이 있는데 그 정면에 이제 그 건축물이 하나 딱 서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우리가 북치고 예, 법고, 운판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건축물이 되겠는데, 이 종은 이 원래 예전에 무거운 범종각은 왼쪽에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뭐 새로 지어서 튼튼하게 종을 떠받치고, 이 건물이 워낙 낡았다 보니까 무거운 종을 떠받치기 좀 매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가벼운 걸 두고 무거운 종은 옆에 새로 범종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무하 진입을 해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빈트가 있는데요. 빈트를 지나면은 다시 높은 그 석축을 만납니다. 거기가 바로 계단 위쪽에 정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양루입니다. 안양루. 그래서 안양루, 부석사 안양루는 상당히 또 유명하죠. 풍경 좋기로는 또 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바로 저 누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저 안양루 모습하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 누각 모습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 계단 33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죠. 33개는 불교 사찰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33 도리천을 뜻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바로 그 누각 아래쪽을 이렇게 몸을 숙여야 이제 그 마당, 넓은 마당에 들어서죠. 그 마당이 바로 무량수전의 중정이 되겠습니다. 마당이 되겠습니다. 무량수전 있고, 그 다음에 안양루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고, 그 사이에 석등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양루에서 이제 전경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보통 사찰은 기본 산속에 있지만 산속에서 동서남북 주변으로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가려 있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양루, 그 부석사는 안양루에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저 멀리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쾌한 풍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 풍경이 뭐 정말 그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풍경이라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한 압도적인 풍경, 그 안양루의 안양이란 말이요, 사실은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안양, 바로 극락세계를 뜻합니다. 그 극락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량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량수전이 바로 극락세계의 그 정각입니다.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안양루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극락세계가 된다. 바로 그런 연출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김삿갓도, 천하를 주유하던 김삿갓도 상당히 이제 말년에 거기 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고 상당히 한탄합니다. 어떻게 한탄하냐면, 내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이 오리마냥 뒤뚱거리고 그러다가 이제야 여기에 왔는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왜 진작에 와서 보지 못했는가, 그러한 한탄의 시를 남길 정도로, 그래서 그 전후로 많은 명사들이 유람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명성이 있는 그런 사찰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그 안양루 딱 올라서면 바로 석등이 정면에 코앞에 딱 나오는데요. 이 석등은 아주 정말 균형미가 뭐 조각품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미, 그 다음에 그 화사창이 있는 그 창에 보면은 네 곳에, 네 모서리에 그 조각을 해놓은 그 아주 보살을 조각해놨는데, 그것의 또 압관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 절정기의 석등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술성, 조각 제품, 조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술성을 극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량수전 건물은 웅장미가 정말,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웅장미가 너무나 정말 압도합니다. 기둥도 매우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라고 이제 워낙 우리가 많이 회자됐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13세기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고려시대 건물이고, 현판이 무량수전, 이 현판 글씨가 고려 공민왕이 피난 왔을 때, 안동 지역으로 피난 왔을 때 쓴 글씨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친필 현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 궁예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이렇게 나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궁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어느 날 부석사에 와서 보고 신라왕의 그림이 있는 걸 보고 칼로 그 벽을 그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삼국 역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래저래 부석사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찰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뒤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동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은 작은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묘각입니다. 선묘각. 의상대사를 도와서 부석사를 창건하도록 도와준 선묘낭자를 모신 정각이죠. 조그만 정각. 그 안에 그림이 선묘낭자의 그러한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전설을 영화를 보듯이 이 그림을 딱 그 배 용어로 하신해서 배를 호위하면서 건너오는 것부터 해서 바로 이교도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놓칠 수 없는 포인트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창건 오래된 사찰인데 천연고찰에 그 전설이 없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전설의 흔적을 또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우리 신비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한 번쯤 이렇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제 무량수전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3, 4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 조사당이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 역시 고려시대 건축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한 사찰에 지금 뭐 고려시대 건축물이 우리나라 도대체 몇 개나 있다고 한 사찰에 2개씩이나 있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6개의 고려시대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교식 건축물이고 나머지 5개는 사찰 건물입니다. 사찰 건물. 강릉에 있는 그 임명관 객사 그 산문이 바로 그 고려시대 건물이죠. 이게 이제 유교식 사찰이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건축물 사찰에 있는 게 5개인데 그 중에 부석사에 바로 이 조사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무량수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웃의 안동에 봉정사의 극락전이 또 조선시대 건물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영천의 은혜사 영산암도 그것도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그 맞배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상당히 오래된 고려시대 건축물은 대부분 맞배 지붕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무량수전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바로 그 예산에 있는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 건물이 또 그렇게 고려시대 건축물로 아주 단아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그 개보수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오래될수록 그 연륜이 또 우리한테 주는 그런 감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사당은 의상대사가 떠날 때 떠나질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지팡이를 꽂아 두고 이 나무가 지팡이가 나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아라. 많은 우리 사찰에서 그런 이야기 전설을 접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 무학대사도 뭐 그런 이야기 남긴 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것이 처마 아래에 저기에 바로 선비하라고 해서 골담초입니다. 의학적 명칭은 골담초인데 이 선비하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한때는 여성들이 남아선호 때 여성들이 그 나무를 훑어서 약재로 해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많이 훑어가서 상당히 시련을 겪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관찰사가 그 나무를 자기도 의상대사처럼 지팡이를 하겠다고 잘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안 좋게 결말이 안 좋게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하도 시련을 겪다 보니까 저 나무에 사람들이 방해 해코지 못하게 지금 철창을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무는 죄가 없는데 나무가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철창에 가둬야 될 텐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줍니다. 태계 이황 선생이 한때 풍기군수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가까운 부석사에 오셔서
저 선비화를 보고 시도 한 수 남겼습니다. 실제로. 예, 그 정도로 저 선비화가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는 지리산 서남쪽, 지리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정말 또 큰 산 아닙니까? 큰 산인데 지리산도 그 산악지랑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교 사상이 배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도교 사상이 배어 있을까요? 바로 이 도교에서는 삼신산이라고 있거든요. 삼신산, 산이 세 개의 어떤 신을 가진 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이 복례산으로 불립니다. 그다음 한라산은 영주산, 그다음 지리산이 바로 방장산으로 해서 이 삼신산을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도교적 성향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창건 이야기는요, 이 화엄산은 백제 성왕 시절에, 그러니까 서기 544년이 되겠습니다. 성왕 시절에 이 사찰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 지리산 저 기슭에서 갑자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여러 명이 이제 저게 뭐야 하고 이제 가본 거죠. 갔더니 우리와 다른 이 저 피부색의 이국의 어떤 스님이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사찰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화엄사를. 그리고 이분들이 연기가 와서 이렇게 만난 스님이다 보니 연기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조사가 바로 인도에서 오신 성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인도에서 스님이 큰 연이라고 하는 큰 새를 타고 와서 어머님하고 와서 이제 그 수행을 하다가 사찰을 지었다고 해서 인도의 연기조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훗날 신라의 그 경주에 있는 항룡사의 그 8세기가 됩니다. 8세기에 항룡사에 연기조사라는 스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죠. 연기조사가 당시에 이 전라도 쪽에 그 화엄 사경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구례 화엄사에. 그래서 아마 이 연기조사가 황룡사의 연기조사가 그때 이 화엄 사경을 조성하면서 구례 화엄사를 창건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인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동명의 이름이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세기 때 그 연기조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스님은 의상대사의 그 화엄사상을 여기 구례 화엄사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찰 이름이 화엄사가 되죠. 당연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화엄사는 또 그 도성국사, 통일신라 말에 이제 도성국사가 15세 때 출가한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 도성국사가 중창을 하고 고려 문종의 사남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의천, 이 성녀가 왕자이면서 성녀죠. 이분이 또 여기에 주석하면서 크게 사찰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 임진왜란 때 그 큰 사찰이 5천여칸이 전소되는 그런 아쉬움, 우리 결과를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후에 벼감대사가 다시 소규모 중창에 나섭니다. 소규모 중창을 하게 됩니다. 이 벼감대사는 나중에 보원의 법주사도 중창을 한 아주 또 인물인데요. 어쨌든 이 경내에 지금 그 화엄사 경내에 이 벼감대사 유물관 앞에 벼감대사 그 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참 정말 시간의 그 어떤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이 조각품도 거북이 조각품도 비신 비신 밑에 받치고 있는 그 거북이 조각품도 정말 주름이 아주 참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생생하게 선이 살아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물관에는
화엄사 유물관에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엄사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게 화엄 석경이거든요. 이 장육전이라는 큰 그 정각을 이제 짓고 나서 정각 내부 벽에 이 지리산에서 나는 돌로 이 화엄 석경을, 그러니까 화엄 그 문구를 다 써서 새겨서 벽에 다 이렇게 그 붙인 거거든요. 이것이 그 인지너한테 다 소실돼서 돌이 다 깨지고 해서 그 파편, 파편, 석편이 지금 남아서 그것도 많이 또 유실되고 그 중에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이 하엄사에서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그런 유물이다 해서 그 하엄 석경을 유물관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엄사 하면은 또 우리 가장 큰 중요한 건축물이 그, 그 바로 각황전이라고 하는 2층으로 바깥에서 보면 2층 건물입니다. 각황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인데요. 영조대왕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대왕이 전국에 많은 여러 사찰의 영조대왕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그 파계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가 어머니가 숙빈처씨 아닙니까? 숙빈처씨에 대한 효심을 담고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그 보강사가 또 그러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 각황전과 숙빈처씨의 관계는요. 이 숙빈처씨는 숙종 때 이제 장희빈 후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장희빈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 인현왕후가 그렇게 해서 또 출궁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장희빈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장희빈이 워낙 사랑을 받다 보니 이제 그런 비애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를 또 모시던 숙빈처씨가 숙종의 또 눈에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장희빈에게 괴로움을 하도 당하다 보니 그 영향인지 어쩐지 숙빈처씨가 낳은 아들이 2개월 만에 죽습니다.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숙빈처씨가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참 뭐 좋은 사찰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빌고 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구례 하엄사입니다. 구례 하엄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구례 하엄사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비느냐? 이제는 또 이제 첫 아들을 잃었으니, 2달 만에 잃었으니 다시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빨리 죽지 않아야 되겠죠. 장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는 거죠. 그렇게 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연인군입니다. 연인군. 바로 훗날 영조 임금이 되죠. 연인군을 낳았는데 그렇게 빌어서 그런지 영조 임금은 조선 임금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52년을 재위한, 남들은 52세 살기도 바쁜데요. 52년 동안 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나이는 83세까지 장수를 누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빌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각황전에서 나온 그 기록물을 보니까 숙빈처씨하고 연인군이 대시주가 되어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시주자 명단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숙종 임금도 이게 원래 장육전이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장육전으로 가야 하겠지만 숙종 임금이 각황전으로 이름을 현판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각황전은, 각은 생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깨우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황은 그 황제 또는 임금, 황제를 뜻합니다. 그 황제 임금을 생각하는 정각이다 해서 각황전입니다. 각황전, 우리 지금 문화재가 많은 사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례 하엄사 문화재가 상당히 그 각황전 자체도 그렇고, 각황전 앞에 마당에 석등, 이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입니다. 높이가 6.4m, 높이가 6.4m.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와, 정말 위풍당당할 정도로 제가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웅장합니다. 상당히 그 석등이, 저도 정말 이렇게 큰 석등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당히 그 품격 높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석등, 꼭 한번 우리가 가서 보셔야 하는 그런 석등이 되겠습니다. 그 석등 옆쪽에는 또 노주석이라고 해서요. 노주석 바깥에
밖에 외부 한대에 이렇게 세워놓은 기둥이라 해서 노주석인데 뭐 상부는 좀 유실된 것 같습니다. 이 노주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단석 위에 사자 4마리가 이렇게 그 머리에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어디서 보기 힘든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9세기 작품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사자 4마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자 4마리가 있는 건 다음 제가 이어진 이야기에 또 나오는데 그때 몰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각항전 그 뒤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 산기슭에 잠깐 올라가면 됩니다. 잠깐 올라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각 하음사에서 꼭 보셔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꼭 보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바로 이 3층 석탑이 있는데 바로 여기도 4마리 사자가 떠받치고 있는 석탑입니다. 아까 노주하고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구조. 그래서 이 사자는 불교에서 사자는 상당히 동물의 왕 중에 왕이 사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이 동물의 왕 중에 왕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자좌라고 하죠. 사자좌. 사자가 포효하는 거 우리가 사자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4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있는 사자좌가 되겠습니다. 왜 그 부처님이 앉아 있는 거냐? 탑 자체가 이제 또 우리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탑이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 머리로 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이 부처님이다. 어쨌든 그 탑 앞에 보시면 또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보기가 힘든 그런 또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바로 그 불사리 공양탑이라 해서 이 탑이 있는데 작은 탑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또 이 보살님이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물을 들고 이렇게 공양하는 탑에 대해서 공양을 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이게 어디 다른 사찰에서 보기가 힘든 그런 석탑이고 공양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몇 군데는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 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 가시면은 지금은 사찰은 없고 사찰 터만 남아 있습니다. 신복사지에 가면은 또 똑같은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군데가 이제 간혹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화엄사의 이 사사자 삼청석탑은 각별하게 우리가 예술성도 아주 뛰어나니까 각별하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화엄사에는 이제 봄에 가시면은 한 2월 말 3월 초 이때 가시면은 화엄사 흑매가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붉으면 검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흑매라고 부르는데요. 검붉은 홍매입니다. 각항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각항전 옆에 아까 노주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갖고 있는 데가 통도사의 자장율사를 뜻하는 자장매가 있고요. 서남사에 또 홍매가 유명하고 백양사에 가면 또 고불매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찰의 매화가 상당히 오래된 매화가 있어서 매화꽃 필 때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또 감흥이 색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지 또 하나 마지막 법주사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로 갑니다. 속리산에 이렇게 속리산 품에 이렇게 안겨 있죠. 법이 상주하는 곳이다 해서 법주사입니다. 법이 상주한다 해서 법은 불법이죠. 최치원이 어느 날 이런 시를 여기 와서 이런 시를 씁니다. 비산리속 속리속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뭡니까? 비산리속 산은 리속 속세를 떠나지 않는데 비산리속 산은 속세를 떠나려 하지 않는데 속리산 산은 속세를 벗어나려 하네. 세속이 산을 벗어나려 하네. 이게 최치원이 시를 읊었는데 여기서 속리산이 나오네요. 문구가 그 산이 속리산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참 산 이름을 잘 짓습니다. 이 속리산 법주사는 서기 553년 의신조사가
인도 구법 여행을 다녀와서 창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귀에 불경을 싣고 이렇게 오는데, 나귀가 어느 지점에 와서 뱅뱅 돌고 안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을 지으라는 의미, 신호였죠. 그래서 나귀의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의신조사가 절을 짓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김제부안에서 그 진표율사가 있던 김제부안에서 진표율사가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여기에 절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절을 지은 것이 오늘날 이제 완전한 법주사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제 법주사의 금산사하고 지금 김제의 금산사하고 보원의 법주사는 그래서 같은 이 미륵도량으로서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같이, 같은 서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법주사에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면 왼쪽에 그 바위가 이래 있는데요. 거기 꼭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나귀가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귀가 경전을 싣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법주사 창건 설화를 담은 그런 그림이 남아있죠. 창건 때 어떤 남아있던 직접적인 유물이라든가 창건 전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흔적이라든가 있으면은 정말 그 사찰 여행의 재미를 더 높여줍니다. 법주사는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 황금, 엄청난 높이 33m입니다. 엄청난 높이 크기의 이 금동 미륵 대불이 첫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은 법주사의 말하자면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미륵도랑이기 때문에 미륵불을 이렇게 해서 그 상징성으로 이렇게 크게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 미륵대불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한 100년 전부터 100년 전에 1930년대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런 근래의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1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어쨌든 이 미륵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세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할 때는 내가 그 미륵의 화신이 되어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겠다, 좋은 세상을 펼쳐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미륵 세상이거든요. 실제로 다음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미륵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궁예가 그랬고, 견훤이 그랬고, 동시대 인물 견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 삼국시대에 각축전을 벌일 때 내가 미륵의 세상을 열겠노라, 내가 미륵이노라 하고 한 것이 궁예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견훤 역시 그랬고, 그러나 연불엔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들인데 그 결과가 좀 안 좋았죠. 금동 미륵 대불은 어쨌든 1990년에 최종 완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은요, 법주사는 아까 금동 미륵 대불은 금동 미륵 대불로서의 어떤 사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팔상전은 법주사에서 정말 귀중한, 법주사에서 귀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소중한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시면 그냥 목조 건물로 보이시지만 사실은 저것이 목탑입니다. 목탑. 아니, 목탑이라고? 예, 목탑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사찰의 탑은 나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석재로 이제 전환되죠.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부터 해서 뭐 부여 정림사지, 오청 석탑 이런 것이 다 초기의 석탑으로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환 과정에서 생겼던 탑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탑은 왜 목탑을 오랫동안 목탑은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탑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바로 이 팔상전은 법주사 팔상전은 목탑으로서 그대로 존속시켜 왔습니다. 창건 때부터 있어 오던 것을 계속 이렇게
뭐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나서 광해군 인조 때 24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보시는 팔상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인조 때 건물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탑입니다. 법주사는 우리 사찰의 풍수지리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그게 풍수지리에 목탑을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석탑을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팔상전은 석탑으로서 우리가 목탑으로서 정말 잘 보존하고 이렇게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보수 수리하는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수리 보수 마무리한 모습을 제가 또 찍어 온 사진인데요. 상당히 그 아름다운 우리 또 목조 건축 양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서는 또 쌍사자 석탑이 있습니다. 쌍사자 석탑은 신라 또 석조예술품의 걸작으로서 사자가 많이 등장하시죠. 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불교에서는 사자가 상당히 중요한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자가 두 마리가 서로 가슴을 맞대고 이 화사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역시 사자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석등 자체가 예술성이 또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니까 이모저모 관찰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대웅보전이 상당히 큰 규모의 건축물인데요. 이 대웅보전을 보시면은 앞에 이제 그 기단석이 있고 그 3단에 기단석이 있는데 이 기단석 위에 그 육중한 2층형으로 외관이 이제 2층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했죠. 근데 그 계단 위에 보면은 원숭이 조각품이 있거든요. 원숭이 조각품인데 원숭이는 부처님이 수행 때 그 자선하는 흉내를 내고 원숭이니까 까불죠. 자선 흉내 내다가도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천상락했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잘은 못하더라도 흉내만 내더라도 그만큼 진보한다는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한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대웅보전 글씨도 숙종 임금이 내렸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래서 법주사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왕실에서도 상당히 애정을 가졌던 그런 사찰입니다. 그 법주사 그 대웅보전 앞에 석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사천왕 석등입니다. 사천왕상을 조각했기 때문에 사천왕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석등 위에는 보리수 나무가 상당히 큰 보리수 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웅보전을 바라볼 때 오른쪽 옆에 보면은 또 유교식 원당이 있습니다. 선의궁 원당은 영조 후궁 영빈 이씨 위피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의 생모입니다. 생모. 그러니까 상당히 또 정조 임금하고도 이렇게 핏줄을 이어가는 그런 곳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찰에다가 왕실의 원당을 이렇게 짓곤 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또 불교 사원에서 유교 건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보은 법주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주사에 진입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서공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땅속에 김치를 돌로 깎아서 만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김치 냉장고 역할을 했던 김치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흔적은 유적을 겉으로만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런 흔적이 있었으니까 1000년 전에 김치 냉장고까지 구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보은 법주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소나무를 하나 만나죠. 바로 정의품성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수양대군 세조와 관련 있죠. 세조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가지가 가마에 닿으니까 연 걸린다. 가마가 연이지 않습니까? 연 걸린다 하니까 가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세조가 하도 기특해서 정의품 벼슬을 내려서 정의품 소나무. 보은 법주사는 속리산 품에 안긴 아주 대찰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재가
이 사찰 경내에 있어서 뭘부터 소개해 드릴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세 곳의 사찰 모두 많은 국보와 보물을 갖고 있는 문화재인데요. 우리가 가서 하나하나 요모조모 그 가치를 음미하고 느껴보시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얼마나 그 참 위대한 작품성,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을 다 두루두루 새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찰 많은 곳이 있지만 오늘 이 세 사찰만 해도 가슴 뿌듯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또 멋진 여행지를 찾아서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